자, 여러분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주제 8이죠. 자, 조선을 세운 이성계와 신진사내부들은 자신들이 공부했던 성리학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리학이라는 데서 어떤 정치를 강조하냐면 왕이 어질고 덕으로, 그러니까 이 지배층이 사람이 너무 괜찮으면 피지배층이 그 지배층을 보고 잘 따른다 이거야. 그래서 이 나라가 아주 수월하게 잘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왕도 정치고 백성이 본이 된다. 백성은 당연히 본이 되지.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야 그 농사가 잘 돼야 다들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민본 정치, 왕도 정치 이런 성리학의 정치 이념으로 어떤 이 유교적 통치 체제를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조선을 건국한 걸 주도했던 급집화 신진사대부 정도전은 이성계를 왕으로 세웠지만 자기도 사실 어떤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도전은 이성계가 있고 그 밑에 자기가 영의정, 재상으로 있으면서 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은 정도전을 보면서 제가 왕인가? 이게 정씨의 나라인가? 이씨의 나라인가? 이런 이제 불만을 갖게 되죠. 그래서 태종은 국왕 중심, 즉 이씨, 이성계로부터 이어지는 이 이씨 왕족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였고, 정도전은 사실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이성계를 이용해서 세운 거야. 그러니까 정도전 입장에서는 또 이방원과 아무래도 충돌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왕이 있고 재상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육조라는 실무 부서가 있다고 하면, 원래는 정도전은 이런 자기를 거쳐서, 그러니까 왕이 항상 자기를 거쳐서 일을 하길 원했지만 태종 입장에서는 정도전이라는 존재를 싫어했기 때문에 의정부를 그냥 패싱하고 육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죠. 자, 그런데 이제 세종 입장에서는 언제까지나 이 고려의 광종도 그렇고 조선의 태종도 그렇고 이 초에 국가를 새로 건국한 초반에는 좀 약간 군기를 확실히 잡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군기를 초반에만 잡아야지 그냥 계속 군기를 잡으면 어떻게 돼? 계속 공포 정치로 가면 나중에 진시황처럼, 중국의 진시황 여러분 알죠? 진시황처럼 그냥 나라 바로 망하는 거예요. 왜? 억압이 뭐 잠깐은 괜찮지만 막 계속 강한 억압을 하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종 입장에서는 이제 신하들과 왕과의 어떤 조화 이런 것도 필요했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의정부를 거치는 이런 시스템을 세종은 또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연이란 게 뭐냐, 알겠죠? 왕과 신하들이 같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즉 이제 어떤 성리학적 정치 이념을 어떻게 하면 잘 구현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같이 공부하면서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집현전을 만들어서 학자들이 학문과 정책을 연구하게 했고, 여기서 훈민정음도 만들고, 그렇죠?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 자체가 뭐예요? 백성들이 한자를 모르니까, 여러분도 한자 모르잖아요. 쌤도 몰라요. 한자로 다 모든 게 진행되니까 이거 어떤 통치 정책이 애들이 이해도 못하고 전달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 위에 보면 막 그림으로 전달하고 그랬었잖아. 삼강행실도 보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쉬운 글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세종이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애민 정신이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종이 자기의 통치를, 세종도 어쨌든 왕이니까 통치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조금 더 쉬운 글자를 제공해주기도 하였고, 또 세종이 죽고 나서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왕가 사는 남자 보셨죠? 세종의 아들이었던 문종이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종이 자기 아들 단종이 아주 어릴 때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문종의 동생이었던 수양대군이 그 왕위를 찬탈하게 되죠. 이 세조는 자기의 할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왕권이 강해야 된다. 근데 세종 때 세종이 너무 또 신하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많이 키워줘서 또 신권이 너무 강해졌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세종은 다시 이 신권을 좀 억누르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고 자기 아빠가 만들었던 집현전, 경연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또 신권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것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쌤이 아까 말했죠. 건국 초기에, 나라 초기에는 좀 이렇게 억압할 수 있지만 그걸 영원히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종 때 가면 세조 다음 왕은 예종이고 예종의 다음 왕이 성종이죠. 성종 때 되면 홍문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집현전을 이제 부활한 거지. 이름을 바꿔서. 그래서 경연도 다시 부활을 하고 다시 이렇게 좀 어떤 시스템을 좀 정착시킨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조 때 시작한 경국대전도 완성되고요. 어떤 경국대전이라는 거는 문서화된 법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 국가의 어떤 틀을 완성시킨 게 경국대전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육조가 있고요. 지금으로 치면 뭐 재정경제부, 뭐 행정안전부, 뭐 외교부 그런 부들이죠. 그다음에 의정부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래서 의정부예요. 얘네들은 국정을 총괄하고 왕의 비서기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의금부라고 해서 뭐 반역한 애들 잡는 그런 특별사법기관. 그다음에 지금으로 치면 감사원이나 언론의 역할을 했던 3사. 네, 역사 편찬 최고 교육기관, 그다음 지금으로 치면 뭐 서울시청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라를 운영하였다. 조선의 지방행정제도는 우리 지금 현재와 똑같죠. 8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8도 비빔면 8도를 나눴고요. 그 아래 부목 분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부곡소는 고려에 있었던 거잖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일반 군현으로 다 승격했고 모든 행정단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그럼 고려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고려는 특수행정구역, 즉 향부곡소 같은 어떤 일종의 예외들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또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다 파견하지는 않았었잖아. 지방관을 파견했던 군현은 주현,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던 군현은 속현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 불완전했다. 어떤 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파견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예외도 많았다. 그런데 조선으로 가면 모든 행정단위의 수령이 다 파견되고 예외들, 이런 향부곡소 같은 예외들도 다 없어지고 그럼 어때? 어떤 원칙이 예외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굉장히 완성된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통일된 지방행정제도를 갖추었다. 즉 국가의 어떤 통치력이 지방 속속들이 아주 공평하게 고루 잘 이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지방행정제도가 조선에 와서야 이제 안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방관 수령 우리 역사의 그 사극에서 보면 사도죠. 사도들은 가서 삼권이 다 있었다. 행정사법, 군사권 다 있었다. 그 다음에 이들을 보좌하는 애들을 향리라고 부릅니다. 고려시대의 향리는 향촌의 실질적 지배 세력이었어. 왜? 고려는 조선에 비해서 중앙의 통치력이 지방 속속들이까지 아직 못 들어갔다고 했잖아. 그런데 조선에 오면 이제 중앙에서 파견한 수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지방으로 가니까 지방의 실질적 지배 세력이었던 애들은 이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로 지위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사극에서 보면 사도 밑에 있는 이방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향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고려의 맨 처음에 그 지배 세력이었던 호족, 그 호족들이 몬벌 귀족으로 재편되고 몬벌 귀족이 무신으로 바뀌고 무신이 권문세족으로 바뀌고 이 권문세족이 신진사대부로 바뀌고 이것처럼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권력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조선 초를 어떤 주름 잡고 있던 급진파 신진사대부, 즉 정도전을 위시한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의 후예 또는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즉 단종을 쫓아내고 세조가 왕이 될 때 공을 세웠던 신하들 그런 애들을 훈구 세력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기성이란 말은 이미 존재하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 훈구 세력이 조선 초의 어떤 권력 세력이었다고 치면 이 훈구를 계속 견제하고 훈구의 자리를 뺏으려는 신진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과연 누구냐? 얘네가 바로 사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림은 조선 건국에 반대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갔던 온건파 신진사대,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이 이성계와 같이 나라를 세웠잖아. 그럼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다 어떻게 됐겠어? 정몽주의 죽음 이후에 다 지방으로 흩어졌던 거야. 근데 이런 애들이 점점 힘을 길러서 얘네들이 올라오게 된 거지. 그래서 얘네가 과거제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또 이 뭐랄까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던 성종 때부터 이들이 주로 이렇게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주로 언론기관인 3사에서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면서 이렇게 어떤 뭐랄까 사림이 훈구를 좀 어떻게 이제 넘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훈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나를 타고 넘으려는 사림들을 죽여야겠지. 그래서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그게 뭐예요? 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갖은 핑계를 붙여서 이 뭐랄까 훈구 세력들이 살인 세력들을 탄압했던 것이 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종 때 조광조라는 살인파가 등장하는데 이 조광조는 천거라는 건 뭐냐면 추천이야. 그래서 조광조가 쉽게 얘기하면 자기 사람 꽂았다 이거예요. 자기 사람을 꽂고 사림의 기반이었던 향촌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향약이라는 걸 실시하기도 하고 또 이 소격사라는 건 얘가 이제 완전 뭐 극단적 유교주의자니까 도교 행사 이런 건 이제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된 거죠. 다른 종교니까. 그 다음에 요 사건 세조의 계유정난이라고 단종을 쫓아내고 세조가 왕에 오르는 그 과정에서 작게 공을 세운 애도 크게 공을 세웠다고 부풀려져서 얘가 훈구파로 어떤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 훈구파들을 좀 뭐랄까 쳐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공을 세운 위가 한자로 거짓이란 말이거든. 거짓으로 공을 세운 애들을 다 잘라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구 세력들은 뭐야 얘? 왜 내 공적을 얘가 지가 뭔데 막 잘라.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렇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그래서 조광조를 쳐내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김효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림은 이 훈구를 뛰어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사화를 거치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승리해내고 이 조선을 집권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사림들도 또 어때요? 이제 사림이 권력을 잡았어. 근데 권력의 자리는 많지 않잖아. 근데 사림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또 사림끼리 갈라지게 되지.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학문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학문적 입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그 좁은 권력을 가지고 또 엎치락뒤치락 싸우는 게 또 붕당 정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원이라는 건 지방에서 자신의 학문적 스승을 기르고 뒤에 오는 후진들, 그러니까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여러 서원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A 서원에서 공부했어. 그럼 나는 이 A 서원파가 되는 거지. 내가 B 서원에서 공부했어. 그럼 난 B 서원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제 엎치락뒤치락해서 얘네들 뭐 A 서원에서 과거 몇 명, B 서원에서 과거 몇 명 급제하면 얘네들이 또 올라가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학문적 입장이 다르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하면서 서로 잘 사이좋게 토론하면서 지내면 붕당이고 얘네들이 싸우게 되면 붕당 정치의 변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쌤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주제 9로 넘어가겠습니다.